친구. 혹시 여러분들은 뭐든 다 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있다고 대답하는 분도 계실 테고 없다고 고개를 저어 보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도 친구와 관련이 깊은 이야기죠.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고 아이는 하나 있어요. 남편과 결혼한 것은 30대 초반이었죠. 적어도 연애를 할 때까지는 정말 무난했습니다. 가난했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노력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게 모자란 것도 부족한 것도 없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하지만 엄청난 부자는 절대로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을 겪었죠. 때문에 저는 그런 환경에도 잘 자라고 올곧은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당찬 성격도 부러웠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부러운 건 바로 아주 많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게도 나름의 속사정이 있었죠. 연애 당시에 제 친구들을 소개받고 인사하고 싶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때 정말 당황을 했어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친구가 없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내가 부끄러워서 그래? 그래서 소개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그냥 다들 바쁘고 또 낯을 좀 가리기도 하고. 뭐? 자기 친구들이 자기랑 다 똑같다는 거야? 보통 친구는 성격이 반대인 경우도 있을 텐데. 아니, 내가 몇 명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한두 명? 그 정도만 보고 인사하겠다는 거야. 매번 자기는 내 친구들 만나서 인사하고 하는데 난 왜 소개 안 해줘? 나 숨겨? 정말 그런 게 아니야. 일단 물어는 볼게. 진짜? 그래. 내가 밥도 사고 근사한 곳에서 술도 사드린다고 해. 알았지? 점수 왕창 따서 내가 얼마나 멋진 남자친구인지 보여주겠어. 두고 봐. 잔뜩 기대에 부푼 남자친구에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누가 봐도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친한 친구가 없다는 거 말이죠. 누군가는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때? 난 친구 없이도 잘만 사는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친구를 만들기 싫어서 없는 것과 만들고 싶었지만 없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친구를 간절히 원했기에 그게 없다는 게 제 치부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쭉 따돌림을 당해왔습니다. 제가 겪었을 당시만 해도 왕따라는 말이 없었지만 과정은 비슷했죠. 그저 잘 지내다가 갑자기 놀리기 시작했고 점점 정도가 심해졌고 저를 제외하고 제게 비밀로 하고 제가 빠진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그 정도는 더 심해졌어요. 제 자리에 쓰레기통이라고 적어두고 휴지를 뭉쳐서 던지거나 지우개똥을 만들어 총알처럼 발사하기도 했죠. 썩은 우유를 제 가방 안에 넣고 터트리는 짓도 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저는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입술을 움찔거리는 틱, 그리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틱과 말 더듬는 것까지 제 남아있는 고등학교 생활과 대학 생활이 어땠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친구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꽤 오랜 기간 틱과 말 더듬는 걸 고치려고 노력해야 했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심리치료, 집단치료, 최면치료까지 해보지 않은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긴 했지만 사람들과 대면하는 건 너무 어려웠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 저희 부모님이 적금 하나를 깨서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돈이 떨어질 때까지 해외에서 있다가 오라고 하셨어요. 원하는 나라는 어디든 다녀오라고 하셨죠. 얼떨결에 떠난 여행이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증상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시작은 말 더듬는 거였어요. 애초에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였기 때문에 더듬는 건 너무 당연했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니 어느 순간부터 한국인들을 만나도 더듬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틱이었죠. 그곳에서는 딱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입고 뭘 어떻게 하고 다니든 저라는 존재 자체를 의식할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반년을 넘게 여행하고 머물면서 저는 천천히 변했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됐고 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었죠. 그럼에도 돌이킬 수 없는 건 제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그때 사귀어야 할 친구였습니다. 결국 몇 번을 더 친구를 소개하는 걸로 싸우다가 제 과거를 털어놨어요. 처음에 남자친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걸 말했지만 그것과는 별개였죠. 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좀 그렇잖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없는 걸 어떡해. 나도 노력은 해봤어. 근데 쉽지가 않잖아. 그렇지. 어른이 돼서 친구 만나는 거 힘들지. 그래도 한 명은 자기를 지켜주려고 했다거나 그런 비슷한 일도 없었다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놔도 반응이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크게 싸웠고 결국 며칠 후에는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 과거, 그것도 상처까지 들춰냈는데 이해할 수 없다. 본인은 그런 경험이 없다는 식으로 하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웠거든요. 그런데 막상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는 제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정말 난 이해를 못했던 건데 이해를 너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느낀 아픔이나 상처를 보지 못한 것 같아. 진짜 미안해. 그리고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알게 됐어. 자긴 내 여자친구이기 이전에 친한 친구였다는 걸 말이야. 친구? 그래. 우리 시작은 동갑내기 친구로 시작했었잖아. 그리고 솔직히 지금 내 친구들보다 자기가 날 더 잘 알고. 기간이 뭐가 중요하겠어. 서로를 잘 아는 걸로 따지면 자기가 내 최고의 친구인데. 일단 나로 시작하자. 뭘 시작하자는 거야? 내가 자기의 첫 번째 친구가 될 수 있게 해달란 소리야. 연인이고 또 친구도 하면 되잖아. 내가 또 의리는 있잖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게, 응? 청혼도 아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의 말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백보다 더 떨릴 지경이었죠. 제게 연인이기 이전에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주는 그 말이 좋았어요. 그렇게 우린 그 뒤로 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제게 자신의 친구들도 소개해줬고 저와도 자주 만나게 해줬어요. 친구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자를 유독 좋아하는 걸 빼면 썩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가 20대 후반이었으니 어쩌면 그건 당연한 거였고요. 그중 유독 친하게 지낸 사람 2사람이 있었는데 일단은 가명을 써서 적어놓겠습니다. 한 명은 박종우라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네모나고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오중석이라고 멀끔하게 생겼는데 결혼을 일찍 해서 그 당시에 벌써 3살 아이가 있는 남자였죠. 둘 다 초중고도 같이 졸업했고 군대까지 함께 들어간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들과 도통 친하게 지내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였죠. 자기야, 아까 표정이 왜 그래? 모르겠어. 그 야한 농담은 좀...
친구들은 원래 그렇게 노는 거야. 그 정도는 웃으면서 받아줘야지. 친구들이 자꾸 자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잖아. 그렇게 해서 친구 제대로 사귀겠어? 근데 자기는 정말로 재밌어? 그럼 재미없어? 아니,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중석이는 결혼도 했으면서 여자 이야기만 주로 하고 종호는 욕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뭔가 좀... 의리 있잖아. 욕을 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그건 관계가 없어. 우린 끝까지 함께하기로 한 전우야, 전우. 장례식장 들어가서 가족보다 더 크게 울어줄 그런 친구라고. 그래, 알았어. 노력할게, 나도. 노력이라는 걸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려고 하면 종종 선을 넘어서 경악을 할 때가 많았죠. 일찍 결혼한 친구는 야한 농담을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이라도 받아주면 눈썹까지 꿈틀거리면서 제 손도 덥석 잡곤 했고요. 그런데도 남자친구의 믿음은 굳건했죠.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면서 우리 바꿔서 살까? 라는 말까지 했죠. 그리고 종우는 그런 면에서는 덜하긴 했지만 여자에 대한 혐오? 그런 게 있는 듯 했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거절당하면 미치는 그런 성격이었죠. 먼저 유혹을 했다는 둥, 꼬리를 쳤다는 둥, 입에 걸레를 물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욕을 쏟아내서 같이 있으면 머리가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친구 무리에서 적응하지 못했고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있는 걸 불편해하는 듯 했죠. 그러다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놈의 의리라는 걸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제게 결혼하지 말라고 종용했거든요. 그게 무슨... 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나더러 파혼을 하라는 거야? 일단 우리 의견은 그래. 너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내가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거고. 그니까 그냥 그쯤에서 헤어지는 게 좋지 않나? 아니, 우리 결혼식장도 잡았고 부모님끼리 인사도 했어. 근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내가 너희한테 뭐 잘못이라도 했어? 사실 들었어. 너 어릴 때부터 왕따였다고.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친구도 하나 없다며. 그래서 그렇게 겉도는 걸 알게 된 거지. 야, 솔직히 난 사람 볼 때 친구 먼저 보거든? 어떤 친구랑 사귀는지에 따라서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근데 친구가 없다? 왕따다? 그러면 각이 나오지. 사회성도 없고. 그리고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왕따 당하는 이유 사실 있더라고. 보면 애들이 딱 그럴만해. 저는 비아냥거리는 오중석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던 박종우가 버럭 화를 냈죠. 그들의 의리는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하더군요. 앞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실현된 것은 바로 제 결혼식부터였어요. 부를 만한 친구가 없었던 저는 사촌 동생에게 부케를 받게 했고 회사 직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반면에 남편 쪽에는 정말 바글바글하다고 할 정도로 친구가 많이 왔어요. 사진을 찍었을 때 한쪽이 기울어 보일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쪽에서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친구 차이 뭐야? 신부 사회성이 결여된 듯하네. 야, 다 들려.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이게 친구의 의리지. 난 끝까지만 알렸어 진짜. 나도 말렸어. 난 뺨까지 맞았어. 착하게 생겼는데 손찌검까지 하는 여자야? 부케를 들고 있던 손이 발발 떨릴 정도로 치욕적이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신혼여행까지 따라왔다는 거, 신혼집에서 진을 치고 며칠을 지냈다는 거, 밤마다 일부러 불러내는 거, 아닙니다. 최악이긴 했지만 진짜 문제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남편과 욕을 할 수 없는 제 입장이었죠.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자기 친구 욕을 한다며 파르르 떠는 남편에게 그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다는 게 가장 끔찍했습니다. 오늘도 밖에 나가는 거야? 내일 월요일인데. 출근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어제도 만났고. 내가 어제도 설명했잖아. 종우가 이번에 사귀던 여자랑 헤어졌어.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래도 내일은 출근이잖아. 걱정되니까 그렇지. 진짜 친구들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무슨 말? 친구들이 무슨 말 했는데? 중석이가 그러더라. 자기 와이프는 모든 걸 이해해준다고. 왜? 본인도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를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알기 때문이지.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티를 내?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애초에 친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냥 출근에 걱정하는 건데. 출근이 포인트야? 헤어졌다는 거. 그리고 친구니까 의리를 지키는 게 포인트야. 왜 그렇게 본인처럼만 생각을 해? 왜? 내가 친구 있는 게 부러워? 그래서 나랑 친구들 사이 갈라놓고 싶어서 죽겠니? 정말 그런 거야? 중석이랑 종우가 그런 말 했어? 왜 걔네들한테 화살을 돌려? 물은 건 나잖아. 대화를 하다 보면 늘 언제나 이런 식으로 끝이 났어요. 시작이 뭐든 다 제가 친구가 없어서 모르는 거고 남자들의 의리를 여자가 뭘 아냐는 식으로 하고 제가 질투가 나서 그렇다고 몰아갔죠. 그러다 보니 점점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그 인간들이 남편과 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혼을 하라는 그 순간부터 제게 앙심을 품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참 많이 울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한때라는 주변의 말을 듣고 참았습니다.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조금씩 괜찮아질 거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늘 이별을 반복하던 종우가 결혼을 하면서 모두가 유부남의 반열에 올랐고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됐죠. 다행인 건 아이가 생기자 남편은 연애 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였습니다. 술을 마시다가도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빨리 들어왔고 일주일에 5번 나갈 거 3번 정도로 줄였죠.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쭉 그랬고요. 하지만 한쪽이 잠잠하니 다른 한쪽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늘 제가 친구가 없다는 걸로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걸 본 시어머니가 그대로 답습을 한 거였어요. 할머니가 우리 손녀 보러 왔어요. 까꿍 까꿍. 그런데 저희 아이가 낯선 손이 닿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당황하고는 아이를 내려놨고 제가 아느니 다시 잠잠해졌죠. 무슨 애가 이렇게 낯을 가리고 사람 손을 타? 네? 아직 어머님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널 닮아 그런 거지? 우리 아들은 절대로 사람 손 안 탔다. 머리만 대면 자고 누가 안아도 빵긋 웃고 그랬어. 이제 보니 네 그 성격이 옳맞나 보다. 이러다가 우리 손녀도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싶다. 그렇게라니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물어? 뭔따? 뭐 그래 그 왕따 그거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너 그거였다며? 우리 아들 성격 닮아야 친구들도 많고 북적북적 인덕 쌓아서 잘 살 텐데 하필이면 박복한 팔자를 닮아서 나왔으니. 아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은 좀.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지. 내가 널 놀려? 뭐 걱정도 못해? 애미 너 그거 소리만 나오면 욱하는 거 다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 너의 그런 감정 변화가 애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은 안 해? 아유, 내가 눈치 보여서 어디 편안하게 손녀 보러 오겠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그래. 엄한 곳에서 뺨 맞고 나나 아들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우리가 따돌린 것도 아니잖니. 속 타자.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해? 참.
시어머니와는 아이를 유치원 보낼 때도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이런 애를 어딜 보내? 유치원? 너 미쳤니? 그게 이래서 요즘 엄마들이 상식이 없다는 말을 듣는 거야, 알아?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남의 손에 맡기겠다는 말이 나와? 그까지 복직 때문에? 외벌이로는 저희 형편이 빠듯하기도 하고. 됐고, 회사는 나중에 가라. 아니면 혹시 벌써 사회화 훈련 뭐 그런 거 하려는 거야? 네? 왜? 네가 친구가 없으니까 딸한테 네가 못해준 거 해주려는 욕심 같은 거냐고 묻는 거다. 못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애 학업에 목을 메고 그러는 것처럼. 그래, 그 대리만족.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어쨌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그 꼴 못 봐. 결국 시어머니의 반대로 아이는 저희 집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저희 친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도 딱히 아이를 두고 일을 하러 나가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씀씀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외벌이로도 충분히 먹고 살 정도의 연봉은 받고 있었지만 그 중에 절반, 아니 그 이상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왔고요. 그래도 아이 낳은 뒤에는 친정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조달받아 부족한 걸 채워 넣긴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었기에 저도 나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더구나 반대를 하시면서도 본인은 절대로 봐줄 수 없다고 하셨기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죠. 결국 저는 그렇게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무슨 돈? 현금? 그 은행 가서 뽑아서 줘. 나중에 월급 받으면 바로 채워준다니까. 그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친구 문제야. 급하기도 하고. 친구 누구? 내가 계좌로 보내줄게. 그래야 흔적도 남고 깔끔하지. 뭐? 흔적? 설마. 와, 진짜 당신 정없다. 애초에 현금으로 달라는 것부터가 이상하잖아. 말할 수가 없으니까 현금으로 달라는 거지. 급한 거고. 나도 오죽하면 그럴까? 도대체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친구인데 뭘 못해줘? 난 간이식 필요하면 그것도 해줄 수 있어. 나한테 그게 친구야. 당신이 이해 못하는 거 이젠 아는데도 좀 버겁네. 또 그 소리야? 대신 죽겠다. 대신 뛰어내리겠다. 회사도 그만두겠다. 이젠 장기 이식까지? 아무리 그래도 돈 거래는. 이제 알겠네. 뭘? 왜 또 비꼬면서 말하는데? 이런 말하기 그런 거 아는데. 그래서 당신이 친구가 없는 거야.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 내가 원하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돼줘라 라는 말이지. 근데 당신은 돈 좀 빌려달라는 소리에 계산기나 두드리고 뭐 증거? 흔적? 이따위 소리 하니까 그런 의리 있는 친구가 없는 거라고. 알아? 남의 상처 건드리면 좋아? 왜 매번 그런 식으로 말해? 당신이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 매번 그런 말 듣게 하는 게 더 대단한 거라 생각은 안 해? 어머니도 오죽하면 그럴까? 좋아, 나 계산적이다. 그래서 친구 없어. 돈은 딴 곳에서 알아봐. 어이없게도 남편은 그날 비상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진짜 미친 거죠. 아무리 제가 친구가 없어서 이해를 못한다는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남편의 행동은 확실히 과했습니다. 매번 술자리에 나가면 자신이 해결하고 무슨 일만 터지면 나서는 것도 싫었어요. 정말이지 그때부터는 심각하게 이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이상 쉽게 판단할 수 없었죠. 막상 정말 이혼을 생각하면 덜컥 겁이 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이상 행동은 주기가 있었습니다. 종호가 아이를 낳았다고 한 이후로 잠잠해졌다가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중서기로 인해서 또 한 달을 내리나가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인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일주일 정도 걸리겠네.
뭐 이건 한 달은 있어야겠네 하고 감이 왔습니다. 뭐 그것만 잘 피해서 가면 뭐 딱히 크게 싸울 일도 없었죠. 그때는 그냥 남편과 별거 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물론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관계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끝이 난다는 그 의리와 침묵질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무슨 등산을 한다는 거야? 운동하는 거 절대로 싫다고 했잖아. 그리고 높은 곳도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아니, 그 매번 모이면 술만 먹고 이제 우리가 그럴 나이도 아니잖아. 좋은 모임도 하고 뭐 겸사겸사 건강도 챙기고. 요즘 부쩍 배도 나오고 숨도 차고 나이가 들긴 했나 봐. 높은 거랑 산이랑은 약간 다르기도 하고. 다르긴. 계단만 올라가도 벌벌 떨면서. 그리고 아직 40대인데 무슨. 그래도 빨리 관리하면 좋긴 하지. 겸사겸사 공포증도 극복하고 좋지. 뭐 그럼 허락해 주는 거야? 술보단 나으니까. 대신 술 먹고 그러지 마. 하산 기념으로 또 한 잔 뭐 이러면 그만둬. 알았어? 술 먹고 산 타고 이러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절대로 안 그래. 절대로. 딱 운동만 할 거야. 알았어. 등산 용품이랑 그런 건 내가 사줄게. 모처럼 운동한다니까. 진짜? 역시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선물로 주는 거니까 뭐 친구한테 줬다 이러지 마. 나 작년에 지갑 사준 거 빼앗긴 거 생각하면 진짜 고소하고 싶어. 알아? 알았어. 이번엔 절대 안 줄게. 생일 선물이라고 할게. 나름 나쁘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등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평일에는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오로지 주말 이틀만을 나갔죠. 그래서 평일 저녁에는 저 대신 아이도 봐주고 씻겨주고 놀아주는 것까지 해줬어요. 덕분에 저는 등산에 가는 것만큼은 정말로 응원해줬고 도시락까지 싸줬습니다. 근데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제가 사준 등산복에서 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고가의 운동복이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어떤 날은 또 냄새가 나고 또 어떤 날에는 섬유유연제 향이 날 때도 있었죠. 뭔가 수상하다 생각했습니다. 혹시 바람 피우나 하는 생각도 머릿속을 스쳤죠. 그런데 그런 불길한 예감과 싸우고 있을 때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낙상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왔다고 했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내달렸죠.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에 몇 번을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택시를 잡아탄 후에는 계속 울기만 했고요. 택시기사는 제가 병원으로 간다는 걸 알자 최대한 속력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짝짝이 슬리퍼를 신은 시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죠. 근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울면서 나오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목을 잡고는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왜 이러세요? 혹시 저 안에 여자라도 있어요? 그런 거죠? 여자라니. 내가 수술 동의도 했고 이제 의식도 차렸어. 근데 지금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애미야, 그 별 문제 없으니까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더 보고 가야겠어요. 제가 인상을 쓰자 마지못해 작은 한숨을 쉬며 곁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남편이 누워있는 침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죠. 근데 그 침대를 둘러싼 종우와 중석이가 남편에게 뭔가를 따지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말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너 이렇게 수술 들어가면 우리 알바인 어쩌라고. 그리고 일단 사고 수습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차 찌그러진 거, 그거. 일단 나 때문에 급하게 운전하다 그렇게 된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 돈이 문제야? 당연히 그건 네가 내는 거고. 나 운전면허 정지 상태인 거 몰라? 음주 적발됐잖아. 무면허라고. 그거 네가 운전했다고.
아이씨, 미치겠네. 이때 종우가 끼어들어서 대신 대꾸했죠. 아이, 중석아. 아무리 그래도 낙상사고로 이렇게 된 애가 운전을 했다고 하긴 그렇잖아. 그럼 네가 대신 뒤집어 쓰던가. 야, 네가 술 처먹고 운전하다 그렇게 된 거면서 뭘 뒤집어 써? 이런 미친. 좀 해주면 덧나? 나 혼자만 독박 쓰면 네가 책임질 거야? 시트는 어쩔 거야, 시트. 온통 피가 범벅돼서 저것도 돈 깨질 거고. 낙상사고 이야기하면 나 마누라한테 등산하는 거 걸린다고. 이러다가 나 이혼당하고 위자료 느끼면 책임질 거야? 중석이 너만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내일 여자친구랑 나 100일이란 말이야. 아이, 진짜 돌겠네. 누가 대신 알리바이 만들어서 증언해 줄 건데? 야, 나도 다음 주가 100일이야. 호텔 예약까지 했는데. 야, 너 수술하면 얼마 만에 걸어 다닐 수 있대? 커튼 달랑 쳐진 그 공간에서 하는 이야기는 가관이었습니다. 어느새 시어머니도 제 곁에서 찹찹한 표정으로 듣고 계시더군요. 대충 내용은 제 남편이 두 사람의 불륜 알리바이를 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심 많은 아내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장치로 등산이 아닌 각각 다른 말을 한 것 같았죠.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투잡을 뛰고 있다, 상하차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전달을 한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 앞에서 너 때문에 망했다, 시트값 물어내라, 교통사고 책임져라 이러는 걸 보니 기가 찼죠. 근데 남편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나 죽었다고 하면 어때? 뭐? 근데 그건 이미 했는데? 뭐? 아니, 너네 둘 다? 우리 말 맞춰야 해서 저번에 너 애 보고 그런다고 못 나온다고 할 때 장례식 간다고 하고 여행 다녀왔었어. 말 못했다. 좀 그렇잖아, 그건. 그래도 너라면 허락해 줄 줄 알았어. 그나저나 돈은 언제 줄 거야?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던 친구들은 오로지 자신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났고 커튼을 치면서 그 인간들을 주먹으로 냅다 때려줬죠. 놀란 것 같았지만 금방 인상을 쓰고 제게 덤비려던 중석이를 막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한 동네에서 한솥밥 먹고 커서 너희들을 믿었는데 지금 아픈 환자 앞에서 뭐?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누가? 내가? 너 엄마 없잖아. 엄마 없어서 내가 너 밥 먹이고 씻겨준 거 생각하면 지금 그때 먹였던 고등어가 올라올 것 같네, 이 나쁜 놈아. 감히 내 아들한테 뭐 어쩌고 저쩌지? 에이, 오해고. 지금 잠깐 감정이 격해져서. 썩을 놈들. 너희 둘 다 앞으로 내 아들이랑 어울리지도 마라.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몇 번의 고성이 오고 가자 병원 관계자들이 와서 중석이와 종우를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텅 빈 눈을 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들어보니 종우가 미끄러지는 걸 끌어올려주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끌어올리는데 힘을 썼고 다 올리고 나서 일어나려다가 발을 헛디딘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래로 쭉 미끄러지며 추락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른쪽 발가락이 몽땅 갈려져 나간 거였죠. 그런데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본인들이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찔리는 게 많았으니 신고 같은 걸로 엮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거라고 추측했죠. 다행히 그 산에 있던 다른 분들의 신고로 주차장에 있을 때 구급차를 탈 수 있었다고 해요. 덕분에 떨어져 나간 발가락 몇 개도 회수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은 목숨을 구해준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은 거죠. 화도 나고 남편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급한 건 수술이었습니다. 이 생각보다 절단된 발가락을 접합하는 수술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신경 하나하나를 다 이어야 하는 대수술이었던 거죠. 심지어 오른쪽 발가락 중에 2개만 회수했는데 그마저도 엄지발가락 하나만 가능했는데도 그렇게 걸리더군요. 나머지 하나인 검지발가락은 오염이 너무 많이 되어 살릴 수 없다고 했죠. 시어머니와 저는 수술실 앞에서 울면서 지켰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도 오셨고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남편도 무사히 깨어났죠. 헌데 남편의 상태가 이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딸 왔어. 이리 와. 아빠가 한번 안아보자. 그나마 저희 딸에게만 애써 미소를 보여주고 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나 시어머니에게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순식간에 장애를 얻게 됐기 때문에 오는 감정의 기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깨어보니 침대에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았죠. 침대 시트를 만져보니 차가운 게 오래 비웠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얼른 밖으로 나가서 남편을 찾아다녔고 불 꺼진 병원 1층 자판기 옆에서 휠체어를 탄 상태로 멍하니 있더군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고 이내 남편이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보? 모른 척 돌아서는데 남편의 놀란 목소리에 뒤를 돌았죠. 나 찾으러 온 거야? 침묵. 남편은 한참 있다가 제게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게 벌써 2주인데 친구들이 안 와. 2명한테 문자 온 게 전부고. 다들 바쁜 걸지도 모르고 상황을 모르니까. 상황? 난 이제까지 그런 적 없었어. 체했다는 말만 들어도 달려갔어. 인생 부질없다 참. 당신도 솔직히 말해서 내 꼴이 우습지? 그렇게 의리, 친구 타령하다가 이 꼴 된 걸 보면 너무 한심하지 않아? 왜 말을 그렇게 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날 비웃어도 된다는 말이야. 꼴 좋지 뭐. 덕분에 내가 그간 얼마나 한심하고 미친놈이었는지 알게 됐잖아. 난 진짜 꿈에도 몰랐어. 진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어. 걔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뭐든 들어주고 그게 의리라고 생각했어. 당신 잘못 아니야. 그 인간들 잘못이지. 오히려 내가 잘해주지 못했던 애들이 괜찮냐고 곧 가겠다고 문자 왔더라. 별로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닌 애들이었는데 너무 허무하고 가슴이 진짜 너무 아파. 내 발가락이 잘려나간 것보다 더 아파. 내가 이제까지 무슨 짓 한 거지? 그런 놈들 때문에 내 아내한테 막말이나 하고. 나 진짜 미쳤었나 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게. 맞아. 당신 잘못이야. 하지만 난 그거 꼴 좋다는 생각은 안 해. 친구라는 걸 얻는 게 원래 그렇게 힘들구나. 느끼는 것 말고는 내가 힘들었듯이 당신도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갈린다고 하잖아.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지. 목숨을 구해줬는데 알리바이 걱정하는 놈이나 나한테 차 사고 수리비랑 시트 청소해달라는 놈이나 그간 내가 했던 노력들이 너무 하찮아졌어. 정말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 여보,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당신 예전에 연애할 때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당신이 내 첫 친구 해준다고 했던 거. 그러지 못했지만. 알긴 안 해? 근데 그 말도 했잖아. 내가 원하는 친구를 얻으려면 나도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나도 그래서 곁에 있으려고. 지금 당신이 힘들 때. 그럼 당신도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있어줄 테니까. 잘 됐네. 우리 둘 다 이제 첫 친구가 된 거야. 그것도 제일 친한.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쓰러지듯 오열을 하더군요. 그날 밤새도록 남편은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그 2명이 저와 남편을 어떤 식으로 이간질했는지 알게 됐죠.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사람이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쏟아냈고 그건 모두 친구의 부재 때문이며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는 식으로 몰아갔던 거였죠. 그래서 남편이 싸우기만 하면 그런 말을 꺼냈던 거였습니다. 물론 그 둘만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죠.
결국 선택하고 저보다 친구를 택한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친구는 평생 가고 아내는 바뀔 수 있는 존재다. 친구에게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늘 말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불륜 알리바이는 정확히 뭐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 중석이는 일단 와이프가 위치 추적한다고 해서 그 상하차 있는 곳 근처에서 차 세워놓고 그 사이에 이제 걔들은 등산하고 모텔도 들리고. 미안. 당신도 여자 만났어? 아니야, 난 진짜 알리바이만 만들어줬어. 맹세할 수 있고. 차에 블랙박스 뒤져도 나와. 일단 알았고, 종우는? 종우는 주말마다 다른 핑계 댔거든. 뭐 운동 다닌다고 할 때도 있고, 뭐 그럼 옆에서 남자 목소리 좀 내고, 뭐 그게 아니면 마트에서 장 대신 봐주거나 하는 식으로. 내가 전화기는 계속 들고 있는 거지. 카톡이나 문자를 대신 쳐주거나 회의라고 하면서. 그게 의리야? 그러게. 지금 생각하니까 미친 짓이네 진짜. 그래서 당신 등산복에서 땀 냄새가 났다가 안 났다가 했구나? 짐작은 하고 있었구나. 근데 왜 사고가 났을 때 등산을 했어? 사진 찍어달라고. 뭐 그러다가 그랬지 뭐. 높은 것도 아니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지럽더라. 속도 울렁거리고. 앞으로는 어쩔 거야? 이대로 그냥 둘 거야? 돈은 안 줄 거야. 내가 술이면 몸에 계산한 게 얼만데. 그걸로 되겠어? 난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갈 생각이야. 그래도 괜히 분란 만들고 하는 거. 당신 나 친구라며. 내 제일 친한 친구. 친구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가만히 있어? 나한테 의리 없는 친구 하라는 거야? 그럼 어쩔 생각인데? 설마 머리채를 잡겠다는... 내가? 내가 왜? 난 손 하나도 더럽히지 않을 거야. 요리는 좀 하긴 해야겠다. 요리? 무슨 요리? 제사상. 그거 차려야 되거든. 어머님한테도 같이 하자고 해야겠어. 저는 중석이랑 종우를 불렀습니다. 대충 돈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서 빨리 오더군요. 그런데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고는 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거 다 뭐야? 오늘 제사 있어? 우리 남편 죽었잖아. 둘은 정말 놀란 듯이 눈을 크게 떴죠. 그도 그럴 게 입원했던 날 이외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술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멀쩡해 보였는데 진짜 죽었어? 진짜 죽었어. 어머님이랑 나랑 음식 준비한 거 보면 몰라? 그래도 혹시나 울음을 터뜨릴까 했는데 그들은 한숨만 작게 쉬면서 일어나려고 하더군요. 자신들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런데 그와 거의 동시에 활짝 열어둔 현관문으로 여자들이 들어섰습니다. 그걸 보더니 두 친구는 뒤로 황급히 물러나 습관적으로 얼굴을 가렸죠. 하지만 그런다고 자기 남편을 못 알아볼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당신이 왜 여기에... 중석아, 그리고 종우야. 여기 오늘 부부동반이거든. 합동 제사도 있으니까 부부동반 제사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봤어. 오늘 다 같이 왔으니까 음식 먹고 가. 진짜 넉넉하게 만들었어. 새벽부터 어머님이랑 내가 하나하나 다 다듬어서 엄청 잘 만든 거야. 아니야. 49제. 우리는 이만 갈게. 49제가 아니라 걔 생일이라 제사밥 먹이려고.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낸 날짜가 다른지 각자 생일이니 49제니 뭐 중얼거렸죠.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얼른 자리를 뜨려는 듯 각자의 부인 어깨를 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수선해진 그 틈에 저희 남편이 당당하게 잠겨있던 안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순간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거실에 쓰러졌죠. 얼마 전에 장례식을 치렀다는 인간이 살아있으니 놀라는 건 당연했습니다. 두 친구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저를 노려봤죠. 저는 작게 혀를 빼서 골려줬습니다. 전 다른 건 몰라도
각자의 애인과 미래를 즐기기 위해서 제 남편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한 대가만큼은 꼭 치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여보, 이게 뭐야? 왜 저 사람이 살아있어? 거짓말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바보 같은 남편이 두 분의 불륜 알리바이를 대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벌은 충분히 받았어요. 반성도 평생 하겠다고 했고요. 만약에 이혼하실 분이 있다면 기꺼이 증거도 다 드리겠습니다. 증인? 뭐 그것도 원하면 저희 남편이 해드릴 거고요. 야, 이 미친년이! 평소에도 욕을 달고 사는 놈이 제게 욕을 하자 그때 시어머니가 나서서 얼굴에 커다란 전을 하나 던졌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며느리한테 욕이야? 너 내가 이대로 끝낼 것 같아? 내 아들한테 한지 너희 아버지랑 조부모한테도 싹 다 말할 거야. 여자들은 굳어있다가 정신이 들었는지 남편들을 몰아세웠고 결국 진실을 모두 토해내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딱 한 번이었다, 뭐 실수였다라는 하품이 절로 나오는 그런 뻔한 이야기였죠. 둘은 서로에게 잘못을 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만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각자의 무덤을 파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뭐에 기분이 상했는지 서로 멱살까지 잡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얄팍한 친구 관계까지도 금이 간 거였죠. 근데 이걸로 되겠어? 이혼 안 하면 끝인데.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중석이랑 종우 둘 다 능력 없어요. 한 명은 회사 잘렸고 또 한 명은 주식으로 싹 다 말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집은 아내들이 힘이 더 강한 거고요. 이것만큼 최고의 복수는 없죠. 이혼을 해도 안 해도 지옥이 될 거니까. 아유, 그래? 그럼 내가 새벽부터 요리한 보람이 있고. 아우, 장하다 우리 며느리. 아이고, 예쁜 거. 시어머니는 여자들에게 전이랑 그릇을 하나씩 들려주며 던져도 된다고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굳은 표정으로 보다 결국에 웃음이 터졌고요. 심지어 배까지 잡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복수와 절교는 마무리됐어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정말로 절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예전에 늘 생각했던 친구한테 하는 반의 반만이라도 나한테 해라 라는 말이 현실이 된 거였죠. 실제로는 더 다정하게 잘 대해줬지만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꼬장꼬장한 양반 입에서 나오긴 힘든 말이었기에 진심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더군요. 사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에 불길이 일긴 합니다. 친구가 없다는 걸로 저를 헐뜯던 그때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용서해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든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이죠. 솔직히 누군가를 상처 준다는 게 어떤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상처낼 생각을 했다면 다들 똑같이 마음을 먹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너의 가장 아픈 부분을 날카롭게 찔러야겠다라고 말이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찌르죠. 하지만 그게 진심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내 말에 상처받길 바라는 마음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친할수록 더 많이 아프고 상처받는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어떤 말에 휘둘리는지 알기 때문에 더 아프고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거죠. 때문에 이번 일로 남편은 지울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다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은 아마도 잊기 힘들겠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남편과 해외로 여행을 떠나볼 생각이에요. 제가 들었던 적금이 곧 만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저와 똑같은 효과를 얻긴 힘들겠지만 남편이 기운을 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더니 저희 아이도 대신 봐주신다고 나섰고 눈물까지 보이며 제게 연거푸 고마워하셨어요. 그걸 보니 어쩌면 남편의 말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만큼 잘하라는 그 말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해 보려고요. 좋은 친구,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노력이요. 여러분도 저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 사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